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편에도 명주. 예,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마치고 온 이명주입니다. 예, 사전투표. 투표는 꼭 해야죠. 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드디어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다룹니다. 동주입니다. 제가 정했고, 네. 원래 아노말리사랑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한국 영화인 것도 있고, 감명 깊게 봐서 네. 동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를 거의 다 봤어요. 근데 검사회전이 어땠다 그랬지? 아니 일단 지금 박스오피스에 대배우 말고는 1위부터 10위까지 다 외국 영화라서 1위는 주토피아고,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지금 한국 네. 영화 질이 떨어진 건지 알 수 있지. 저희 엄마가 세게를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대배우가 너무 재미없었다. 아 진짜? 어떻게 오달수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말 다 했어요. 엄마가 웬만하면은 다 어느 정도 잘 만들었네 얘기하시는 분인데, 박스오피스 1위부터 10위까지 볼 한국 영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5월이나 6월 달에 나올 만한 한국 영화들도 다 보았는데 딱히 그렇게 볼만한 게, 저희 형도 보고서는 곡소리 났다고. 예, 곡성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2016년에는 더 작년보다 볼 영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난감한 상태야. 데자뷰 되는 것 같아 작년이랑. 4월 말에 11호가 개봉을 하는데 이때쯤에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 한국 영화 진짜 나온 것도 없다고. 자, 일단 동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작은 루스이 소니도스에서 제작을 맡았고, 배급은 메가박스 플러스 M에서, 각본에는 신현식 감독이 맡았고, 음악은 모그가 감독을 했고, 이준익 감독이 오랜만에 돌아왔죠. 이 영화는 일단 상업영화가 아닙니다. 네. 5억의 예산을 바탕으로 만든 저예산 맞습니다. 영화이고, 예, 예. 제천으로 감독 조합 MT를 신현식 감독이랑 이준익 감독도 갔었는데, 이준익 감독이 신현식 감독한테 물어봤답니다. 조류인간을 그때 당시에 찍고 있었는데 조류인간. 예. 얼마 정도에 찍고 있냐고 이준익 감독이 물어보니까 한 1억 정도 들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황산벌로 한번 말아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업영화는 은퇴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걸 번복하고 사도라던가 소원이라든지 뭐 이걸로 상업영화로 돌아오긴 했는데, 본인도 내심 좀 민망하긴 하지. 상업영화 안 한다 그랬는데. 민망해요. 그죠? 네. 그래서 신현식 감독한테 너가 시나리오 써보고 내가 연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주를 해보자고 했는데 1억 정도면 뭐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이제 신현식 감독이 시대물은 보증이 필요하니까 5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야 너는 왜 1억 찍어놓고 나한테서 5억 달라 그래? 이랬던 일화가 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영화 찍는데 드는 비용이 네. 1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이하냐 이상이냐로 상업영화니 독립영화니 이렇게 따지는데 5억 정도면은 저예산이죠. 원래 강하늘이 맡은 동주 역할에 유아인이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동주를 맡기에는 지금 너무 세잖아 사실. 이제는 좀 아니죠. 예. 뭐 사도에서도 좀 세긴 했지만 베테랑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 괴리감이 있어서 네. 유아인은 선택하지 않고 이미지가 어울리는 강하늘로 선택했다고 그런 트리비아가 있고, 현재 114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야기들을 해보자면은 100만 넘자마자 GV도 했어요. 메가박스에서 많이 밀어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GV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지긴 했어요. 시사회 자체라든가 초청하는 거라든가 윤동주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했었거든요. 시낭송회처럼 한 것도 있었고 그런 걸 많이 마련했었더라고요. 저예산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개봉을 아트하우스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준익 감독이 그렇게 제한 지어서 개봉하는 건 싫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미국 개봉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일환 중 하나예요. 네. 신현식 감독이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10명 정도의 한국 아티스트를 두고 저예산 영화로 찍으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주자가 동주인 거고 첫 번째 감독이 이준익 감독인 거고. 네. 영화는 수다다 방금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흑백으로 찍혔잖아요. 다름 아니라 만약에 로케이션으로 뛰면은 한 5군데를 가야 되는데 중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흑백으로 찍은 게 현실적인 첫 번째 이유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흑백으로 찍은 이유가
작년에 이다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었는데 네. 그게 외국어 영화상을 탔었던 거였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게 흑백 영화기도 했었는데 정말 간결하고 뜻이 있고 잘 봤다 그랬는데 이준익 감독이 그렇게 흑백 영화를 찍은 게 장소 구분 없이 의상 구분 없이 그렇게 저예산으로 찍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웃겼죠.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도 잘 선택을 한 것 같아. 네. 그 밖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시인을 다룬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또 한 편이 있습니다. 이상 시인을 다뤘던 금홍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김갑수 씨가 시인 이상 역할로 나오고 김수철 씨가 나옵니다. 아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 노래를 불렀던, 프랑스에서 유학 가서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국내에 복귀해서 이상과 이야기가 진행됐던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금홍아 그것도 좀 재밌어요. 꽤나 재밌고 김갑수 씨 역할이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에 비할 정도의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거 영화 좀 찾기가 어려운데 저도 검색해보니까 뭐 중국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뭐 페이스북 쪽지나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좀 재밌습니다 이거. 김갑수 씨는 죽는 역할로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내리에 너무 그게 박혀있어서 거기서도 죽어. 이상친 죽었으니까. 아이고. 되게 재밌어요. 독특한 작품인데 이게 포스터가 중심같이만 들어갖고 영화랑 좀 다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가 이상 시인의 전기를 해놨는데 사실 고증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시인을 다룬 영화 중 하나가 또 있다는 거 짚어드리고 스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익 감독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전작은 키드캅, 간첩 리철진, 아나키스트, 달마야 놀자, 황산벌, 달마야 서울 가자,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 즐거운 인생, 님은 먼 곳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평양성, 소원, 사도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애증의 감독인 것 같아요. 원래는 영화계에서도 한번 사도를 다뤄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중반 이후서부터 그 생각이 사라졌던 게, 표현이 내가 봤을 때는 왜 마지막에 저렇게 꾸몄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한테는 별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소지섭? 네. 나는 이준익 감독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네. 키드캅을 내가 어렸을 때 비디오로 한 3-4번 빌려서 본 것 같아. 난 어린이의 시선에서 너무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재밌었어. 그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악당이 문에 끼이는 거야. 그럼 얼굴이 파란색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 그때 키드캅 때 나왔던 배우 중에 김민정도 있었거든. 네, 맞아요. 뭐 달마야 놀자 같은 건 재밌게 봤었는데 망한 것도 좀 있고, 네. 특히나 뭐 평양선 같은 거, 즐거운 인생 같은 거. 나는 이준익 감독이 전형적인 아재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항상. 유치한 데다가 직설적인 면이 있어. 가끔 이제 무리수를 두다가 망가지는 것도 있고.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명세 감독이랑 함께 나에게 있어서 애증의 감독.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자체는 충분히 박수 받아 마땅한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음악 3부작으로 찍고 싶어가지고 뭐 즐거운 인생이라든가 라디오스타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을 찍은 거 보면은 자기만의 확고한 구도를 해놓은 다음에 추진을 하잖아. 잘된 작품들 보면은 그래도 길이길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뭐 수상 이력은 왕의 남자로 대종상 영화제에서 감독상 작품상 받았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왕의 남자로 영화 대상 받았고, 소원 그리고 사도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흥행력을 얘기하자면 달마야 놀자로 370만으로 흥행을 그때 하게 당시에는 됐고, 엄청난 흥행이었죠. 황산벌로 278만, 그리고 왕의 남자가 1000만을 넘었죠. 1230만. 그리고 평양성에서 300만을 넘겼어야 됐는데 이때 170만을 찍어서 은퇴를 했는데 다시 번복을 해서 소원으로 돌아왔는데 꽤나 흥행했어요. 소원 260만으로. 그리고 사도가 624만. 뭐 은퇴 번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난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동주같이 좋은 작품을 찍어주니까 전체적인 영화판을 봤을 때 그래도 질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은 작품이 아닌가. 아니면 또는 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평균이 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좋은 걸로 꼽히는 게 아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주보다 좋은 작품이 한국 영화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다뤘잖아, 한국 영화 한 번도. 햄스터 마을 가면 주디가 거인이 되는 거지.
그런 식인 거지 지금. 카메오로도 간간히 출연을 하시고 계세요, 이준익 감독. 네, 맞아요. 대배우에서도 잠깐 나오시는데요. 거기에서 또 유지태 씨랑 같이. 다음에는 각본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현식 감독입니다. 자신이 작품을 제작하고 감독하고 각본까지 썼던 작품으로 좋은 배우, 러시안 소설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네. 각본으로 참여한 건 배우는 배우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네. 그리고 이번 작품인 동주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관련된 뭐 공부를 했다거나 뭐 대학이나 과를 나온 건 아닌데 영화판에서 한 10년 정도 스텝으로 있다가 각본을 쓰기 시작하고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왜냐면은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나 거기에 있는 스텝의 의지보다는 제작사 입김에 좌우가 되는 게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찍고 싶은 영화를 찍어야겠다 라고 하는 의지에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찍어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한테 1,000원이라도 후원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름 나도 배우는 배우다는 잘 본 편이라서 아이돌 배우 나온다고 해도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준이 나왔었죠. 엠블랙 그쵸. 출신에. 이준도 거기서 연기 되게 잘했거든. 그때 김기덕 감독님 영화 찍고 싶다고 그랬는데 배우는 배우다가 김기덕 감독님 밑에서 배우던 맞아요. 감독했었던 건데 거기에 각본 참여했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개성있고 독특한 거를 쓰시긴 쓰시겠다 그 생각은 했었거든. 양동근도 나오고 뭐 다른 배우들도 연기하는 거 보면서 독특한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서 프랑스 영화처럼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도 이분이 만든 그것도 옴니버스 칙으로 만든 영화였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이돌 배우가 또 몇 명 나오긴 해요. 이분의 작품이 평점이 높아요. 대부분. 네, 높아요. 볼 때가 마땅히 없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각본으로 참여한 건 여러 개 봤는데 러시안 소설이나 이런 거는 한 번쯤 봐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생각이 깨어있으신 감독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트리비아를 좀 얘기를 하자면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이분이 하려고 하시고 있는 중이고 첫 번째 작품은 지금 동주였고 두 번째 작품은 가수 이난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미연 감독이랑 벌써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 산다나 무산일기로 감독을 했던 박정범 감독이랑 월부 코미디언 신불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영세랑 이정향 감독도 지금 어느 정도 감독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총 10편의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저는 기대가 되는 상태예요. 임영세 감독님은 미적 감각이 엄청 뛰어난 감독으로 유명하시고 이정향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브로라든가 여성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만드셨던 분이라서 기대가 되네요.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하자면 동주 영화의 각본을 맡았는데 자신의 심정을 많이 투영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20살 때부터 연출부에서 막내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밖에 나가서 청소하고 감독님 심부름하고 그걸 한 10년 동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윤동주랑 비교를 하면은 미장센 단편영화제나 서울 독립영화제 근처도 못 가본 인물이 윤동주고 근데 자기보다 한 대여섯 살 위인 백석은 거의 뭐 비슷한 나이대에 데뷔를 해서 관객 500만 찍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받고 그거랑 비교하는 거를 이입을 해서 시나리오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영화 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준익 감독이 찍은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여태까지랑 다른 방식으로 인물의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신현식 감독이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감독이죠. 그렇죠. 아티스트 프로젝트 한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래 음악 감독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한국 영화에서 지금 최초로 음악 감독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본명은 이성현이고요. 맡았던 영화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카멜리아, 악마를 보았다, 인플루언스, 도가니, 인류 멸망 보고서, 광해, 회사원, 남자 사용 설명서, 라스트 스탠드,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화이, 수상한 그녀, 영림, 마담 뱅덕, 상의원, 조류인간, 협력, 나를 잊지 말아요, 성남 변호사, 극적인 하룻밤, 동주. 엄청나게 요즘 많은 주류의 영화들의 음악 감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2015년에는 4편 정도 영화를 맡았고 2014년에는 무려 7편 2013년에는 4편 정도, 그 중에 헐리우드 영화 라스트 스탠드가 껴있고
2012년에도 3편 정도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요즘에 핫한 음악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네.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사실 대중적으로. 그렇죠. 뭐 그 외에 뭐 김덕수 사물놀이배랑 국립무용단 그리고 드라마 비밀의 문 등등으로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음악 감독에서 이만큼 많이 그리고 메이저 작품에 활동을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언급을 것도 해야겠다 있죠. 싶어서 네.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거의 그냥 OST만 언급이 돼서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수상한 그녀 나왔을 때도 심은경이 불렀었던 곡이라든가 그쵸. 아니면 미녀한계로에서 나왔던 김하중이 불렀었던 곡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할 텐데 아카데미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영화 안에서 분위기에 맞춘 음악을 넣는다는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정재영이 영화 음악 제작 과정 보여준 게 잠깐 있었는데 그 숨소리 하나, 하나, 이탈 삐끗만 해도 야 다시 돌려봐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며칠 밤새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대요. 한 번은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수상한 그녀에서 페퍼톤스 표절 시비가 좀 있었는데 뭐 잘 마무리되긴 하고 알려진 바로는 엄청나게 뛰어난 선율의 멜로디를 작곡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충분히 잘 뽑아내는 음악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재즈 베이시스트 기타였고 사진을 내가 좀 봤는데 잘생긴 최홍만 잘생긴 최홍만도 뭐냐? 그러니까 잘생긴 최홍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약간 외국 사람 같아. 그래서 그래? 교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어렸을 때 아빠가 럭비 선수여가지고 럭비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럭비를 시키니까 미국으로 뉴욕으로 도망을 가서 음악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계속 하게 됐다. 김지훈 감독이랑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 라스트 스탠드 음악을 뭐 맡은. 근데 라스트 스탠딩은 전혀 아니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동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또 네. 음악이었으니까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서 광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 사극인 거고 남자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B급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병우 감독이라면은 수상한 그녀나 남자 사용 설명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이구나. 거기다가 화이나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 다르잖아, 장르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데 동주는 또 완전 달라. 여태까지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 굉장히 이 정도로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있을까 싶은데 이것도 감독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넓은 감독이다. 이병호 감독은 성신여대에서 이번에 부정입학 사건 나와가지고 교수인데 자기 딸? 입학시켜준 거 난 몰랐었거든? 근데 우연히 지나치다가 보다가 그게 나오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더라. 자기가 떳떳하면은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둘 중 하나가 있지. 뭐 상대할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지가 찔리는 게 있어. 난 말 안 했어. 네, 하여튼 여기까지. 자, 그리고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역할을 맡은 강하늘, 전작으로는 평양성, 너는 펫, 세시봉, 순수의 시대, 스물, 동주, 좋아해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국악예술고를 다녔었고 대학은 중앙대 연극학과를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또 연극배우 출신이시고 원래 뮤지컬 배우로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 몇백 대 1 오디션을 그냥 봐봤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덜컥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름이 뜨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원래 소속사에서 제의가 많이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 워낙 뮤지컬계에서 인물도 괜찮고 연기도 잘하니까. 근데 그걸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진짜 연기자가 되려면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대중들한테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상속자들 그렇죠. 하고 드라마. 미생 그렇죠. 요걸로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장백기. 네. 저런 배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연기를 잘 소화해서 괜찮았던 것 같고 또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물. 스물에서 나왔던 이미지가 영화판에선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동주도 그렇고 스물도 그렇고 좋아해줘서도 한마디로 딱 했을 때 쑥맥이에요. 쑥맥 캐릭터가 답답한 게 좀 있긴 한데 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좀 보게끔 되긴 하더라.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구나. 오디션 다 보고 난 뒤에 저거 먼저 하는 게 있어서 그 끝내고 나중에 합류를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만큼 의리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중요시 여기더라고. 그리고 또 옆에서
간절하게 되고 싶어 했던 경쟁자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야. 음. 그분들한테도 엄청나게 미안했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 동주 이미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연기도 굉장히 잘했고 1화 하나를 얘기하자면 드라마인가? 네. 어디에서 뭐 첼로하고 바이올린인가 뭐 그걸 켜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었대 한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못하잖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엄청나게 피나는 연습을 해갖고 소화를 했다는 뭐 1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연기자가 되고 싶은 의식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 근데 군대를 갔다 왔나? 갔다 와야지.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 될 거야. 90년생이라서 지금 27인데 잘 갔다 오세요. 안녕. 아니 뭐 하이틴 스타로 뜰 줄 알았거든. 나는 상속자들부터 먼저 봤었기 때문에 또 전형적인 케이스구나. 조연으로 나왔다가 주연도 되고 뭐 그런 케이스구나 했는데 미생에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지. 완전 거기에서는 그 장백기라는 역할이 구속되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매뉴얼에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심정 같은 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놀라웠었더라고. 아 미필인 게 아쉽네. 근데 좀 더 커리어 쌓고 나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찍고 가면 되겠지. 음. 이재훈도 작품들이 망하긴 했지만 찍고 갔잖아. 그래. 근데 이재훈은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는지 의문이라. 그런 걸로 치면 송중기가 엄청나게 완벽한 복귀를 한 거라서. 내가 저번에 주토피아 때도 얘기했잖아. 그 우리나라 3대 이상이요. 우리나라 3대 이상이요? 송중기, 진구, 닉 셋이랑. 네. 다음 배우는 송몽규 역할을 맡은 박정민. 전작으로는 파수꾼, 댄싱 퀸, 전설의 주먹, 감기, 피 끓는 청춘, 오피스 등이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 말을 빌리자면 저예산계의 송강호라고 불린다. 맞아요. 그 표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걸어온 길이 독특한데 한일고등학교 굉장히 명문인데 이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연기, 영화 쪽에 관심이 생겨서 한예종 영상원의 영화과에 편입을 하게 되는데 한예종은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지하게 빡세요. 거기서 편입은 한 몇백 배는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제대로 된 공부한 애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그거를 관련 학과도 아닌 사람이 영화과에 갔고 영화과에서 영화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자로 거듭났는데 천재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계에서. 그리고 그 한예종 그 입학하는 거는 그 예전에 큐레이터님 오셨을 때 얘기했던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 편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예. 진짜 송강호라고 불리우는 거는 받쳐주는 역할들로 되게 많이 나오셔서 그렇게 불리우는 것 같은데 이번에 순정이라는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기도 했었고 우리가 사담으로 얘기하다가 안재용 배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널 기다리면에서 너무 비중이 작은 걸로 나오지 않았냐 진행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순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작은 역할로 나왔어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정도? 이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확실히 이번 영화 동주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윤동주의 영화가 아니라 송몽규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임팩트가 좀 강했죠. 일단 이분이야말로 어느 영화에 나오던 이 사람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저도 파수꾼도 봤고 오피스도 봤고 피 끓는 청춘도 봤고 댄싱퀸도 봤고 전설의 주먹 다 봤는데 송영구 보자마자 누구야? 신인이야? 누구지? 이 정도 생각들 정도로 연기 플러스 그 역할에 맞는 모습을 확 바뀌어서 보여줘가지고 옛날 안경을 써서 조금 못생겨 보일 수가 있는데 저 실물도 봤어요. 잠깐 지나가다가 봤는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기대되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엔 고등 형사 역할을 맡은 김인호 씨입니다. 전작으로는 굿모닝 프레지던트, 식객, 미스터고, 깡철이, 명량, 암살, 아가씨 등등에 나왔습니다. 일단 이분은 제일교포 3세시고 원래 일본에 계셨다가 힘든 시절이 있으셨나봐요. 가족적으로나 사업이나 돈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영화 지브로를 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그때부터 연기를 하셨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캐스팅 됐던 거는 전작에서의 연기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캐스팅 됐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명량 봤을 때
한국 배우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얘기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해가 가긴 했는데 이번에 역할도 일본 쪽 입장보다도 연민과 정이 담긴 연기를 한 것 같아서 명주가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이틀 동안 그 장면을 다 촬영을 끝냈대요. 이거를 찍자마자 이 김인우 배우가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왜냐면은 일본에서 살았지만 동주나 송명주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인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저 뭐 지불 시간에 막 울면서 인터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심적으로 힘든 연기였다고 그러더라고. 일본인 배우들도 요즘에 간간히 우리나라에서 네. 나오고 있긴 한데요. 뭐 료다 오헤이였나? 명량에 나왔었던 그 배우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했었던 배우분이시라든가 규양이나 이번 동주 영화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대호라든가 영향도 네, 그렇죠. 나왔습니다. 배우 예.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배우는 정지용 역할을 맡은 문성근 배우입니다. 특별 출연으로 나오게 된 거고, 전작으로는 경마장 가는 길, 꽃잎, 너에게 나를 보낸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남자 이야기, 초록물고기, 오후수정,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 질투는 나의 힘, 여행자, 강철중, 실종, 부러진 화살, 오키의 영화, 남영동 1985, 화이, 해무 등등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배우라서 뭐 영화적으로나 그 외적으로나 일단은 이번 영화에 나오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이 문익환 목사시죠. 이분이 윤동주, 송몽규 절친한 친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들과 친했었고, 실제로도 윤동주가 잡지 같은 거를 출판하려고 할 때 문익환 목사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 문성근 배우도 감독이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그거에 찬성을 해서 특별 출연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트리비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인권이라든가 문제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많이 특별 출연을 해주세요. 일단 뭐 문성근 씨 하면은 영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뺄 수가 없어요. 예. 초대 그거였으니까. 네. 예.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연기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어서 꽃잎에서는 완전 미친놈으로 나오잖아. 일용직 노동자인데 여자 한 명 완전 만시창이로 만들어 놓고 근데 또 이게 막 사랑은 하는 것 같고 뭐 엄청 막 복잡한 이상한 인물도 연기를 했었고 오키 영화에서는 지식인 층이지만 이성균의 프로토타입이지? 프로토타입. 그치. 뭐 좀 얘기하기가 어렵고, 나는 인상적으로 봤던 거 중에 하나는 실종. 아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거 언급하려고 그랬어. 나는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악역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추자연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네. 산에서 일을 일하는 하고 남자인데 이 여자가 놀러 왔다가 길을 잃은 거야. 그래서 뭐 길을 안내를 해준다고 치고 납치를 해가지고 아주 끔찍한 일을 벌여 그 여자한테. 근데 그 여자의 누나가 저기 동생이 사라지니까 친구였나? 추자연이 하여튼 나와 지인으로. 그래서 찾다가 범인이 문성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복수하는 내용인데 이때 문성근 연기가 진짜 섬뜩하고 우리나라에서 봤었던 악역 중에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은 상대도 안 될 정도야. 일단 외모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섬뜩하게 외모를 꾸며놔가지고 뭐 이 실종 만들었던 이 감독 김성원 감독인데 이 감독이 또 나중에 또 작품을 하나 찍었어요. 그 김찬 배우를 똑같이 써먹어. 문성근처럼 악역으로 만들어. 아 닥터. 닥터. 아 그래 맞다. 알아. 닥터라는 영화가 나도 그 있는데 영화 알아. 이것도 심한 고어물이야. 그러니까 시사회인가에서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 나름. 이런 거 좋아할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재밌어할 만한 우리 영화야. 형이 재밌어했거든. 그럴 것 같아. 우리 형이 재밌었거든. 하여튼 문성근 배우의 작품은 항상 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난 실종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가지고 범인이 열어도 열어둔 다음에 또 가둬두니까 맞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초자는 왜 저렇게 쉽게 들어오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돌변을 하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나한테 있어서는 한국의 한니발 렉터야. 진짜. 뭐 문성근은 커리어가 화려하지. 그쵸. 청룡영화상 주연상만 3번 받았으니까 하나는 경마장 가는 길이고 네. 강소연이랑 나왔던. 그리고 너에게 나를 보낸다로 2번째 받았고 그리고 꽃잎으로 3번째 받았는데 네. 여기서 경마장 가는 길은 원래 하일치가 지은 소설이 원작인데
하이치는 지금도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작년에 누나라는 책을 냈는데 네. 굉장히 볼만한 작가입니다. 음. 그리고 문성근이 경마장 가는 길에 주연 맡은 다음에 하이치가 그 경마장 가는 길에 후속작에서 등장인물을 보고 문성근 닮은이라고 서술하는 게 나와. 그 정도로? 그 정도면 굉장히 의미가 깊네. 대우를 해준 거지. 애틋하다. 하일지 그분도 본인도 좀 인상 깊게 보셨나 보네,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한 터라. 아, 그리고 감독부터 배우들까지 얘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랑 이 정도로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영화 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